지금부터는 NIM, Net Interest Margin, 예대 마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이자 수익 자산, 이자를 받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금성 자산도 이자 조금이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대주채권 이런 것들이 이자 수익 자산일 거고요. 이자를 받는 자산들, 이자 비용 부채는 이자를 주는 부채, 예수금,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이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이나 금융채도 이자를 줘야겠죠. 요게 이제 이자 비용 부채가 될 거고요.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수익 자산은 매년 늘지만 현재 한 1,400조가 좀 넘는 것 같은데 1,0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부채는 9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이자 수익 자산의 전체 운용 수익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과 유가증권과 대주채권의 평균 운용 수익률을 4%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자 비용 부채는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40조가 될 거고 이자 비용은 18조가 되겠죠. 그래서 Net Interest Margin인 NIM을 계산하는 식은 이자 수익 자산분의 이자 수익 빼기 이자 비용, 결국 이자 이익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 수익 자산 1,000조 원분의 이자 수익 40조 빼기 이자 비용 18조, 22조 원에서 2.2%, 요게 이제 NIM입니다. 이렇게 이제 NIM을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요 NIM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금리가 1%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것만큼 여신과 수신의 금리 전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1% 올린 것만큼 똑같이 올랐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 운용 수익률은 5%, 평균 비용률은 3% 올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이 늘어나고요. 이자 비용은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9조 원이 늘어나겠죠. 요거를 빼면 1조 원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 수익 자산보다 이자 비용 부채가 크기 때문에 올라간 것만큼 똑같이 금리를 전가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자 이익이 NIM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금리가 1% 올랐을 때 대출금리랑 수신금리에 똑같이 동일하게 1%씩 전가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서 수신이 올랐는데 대출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금융당국에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어려우니까 대출금리 조금 지원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은행끼리 경쟁을 벌이면서 금리를 깎아주든지 이럴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때에도 마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요 요인 때문에 마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금리가 1% 올라가서 수신이 1% 올랐는데 대출을 1%만 올려야 되는데 2%, 3%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가상금리를 올린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대출금리는 벤치마크로 삼는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되어 있는데 1%, 벤치마크 금리가 1% 올랐는데 대출금리가 2% 올랐다는 거는 가상금리를 1% 더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 올리는 거는 사실은 언론에서 그렇고 정부에서 그렇고 잘 용인하지 않아서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이 나올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다고 이 수요에 부응해서 대출을 많이 늘리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약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든지 GDP 가계부채로도 사실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이 가계부채가 대부분 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의 LTV가 상당히 낮아서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DSR로 하고 있지만 보통 LTV가 50% 미만이거든요. 이 얘기는 1억을 빌리려면
집 2억 원어치를 담보로 맡겨야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집값이 큰 폭으로 급락하지 않으면 사실 은행이 이 담보대출들로 인해 가지고 손실할 가능성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TV나 이런 것들이 낮아가지고 걱정은 안 하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느는 거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많이 안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주택 구입 수요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다 공급을 해주면 이게 다시 이제 집값을 밀어 올릴 거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총량 규제라든지 대출 많이 하지 말아라. 뭐 이랬을 경우에 은행들이 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주담대출 금리가 올라간 거는 이제 가상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NIM이 좋아지고 금리 떨어진다고 무조건 NIM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구조 때문에 NIM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금리가 떨어지면 NIM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의 NIM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NIM은 한 3, 4개월 만에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반면에 크레딧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죠. 물론 크레딧 코스트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합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은행의 충당금이 그 분기에 갑자기 확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버티겠죠. 버티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연체를 해도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고정 이하로 떨어지고 충당금이 의미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가 되게 나빠도 충당금은 1년에서 1년 반 뒤에나 나빠지는 게 확인이 돼요. 지금은 그냥 걱정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마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충당금이 1년 반 뒤에 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걱정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저금리 시기거나 호황기 때는 이 크레딧 코스트에 대한 걱정이 크진 않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한들 뭐 은행 부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어? 그리고 경기 호황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실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은 좋아지는데 충당금은 뭐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반면에 고금리 시기거나 불황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 불황기에 크레딧 코스트가 몇 개월을 후행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걱정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NIM 좋아지는 것보다 크레딧 코스트 걱정이 더 커지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아무래도 장기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장단금리 차가 계속 낮다가 약간 여정이 돼 있는데 경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면 단기금리는 떨어지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금리 차이가. 그래서 뭐 이럴 경우는 단기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주가가 좋아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되면 은행주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왜냐면 과거 20년 동안에는 주로 이제 장기금리랑 은행주가랑 방향성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올해 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주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이제 컸던 거고요. 이게 기대감이 사실은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분기 때 신한지주 자사주 매수가 발표하면서 KB라든지 저희 그룹도 이제 10월 달에 밸류 공시를 할 텐데 아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은행의 ROE가 한 8에서 9%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PBR은 적어도 0.8배 정도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은행의 PBR이 한창 떨어질 때는 0.2배까지 떨어졌다가 3배, 지금 좀 올라와서 0.4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현재 ROE를 감안하면 0.8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내는 규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0.6배 정도까지는 무난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4배니까 0.6배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본 은행들이 사실 2021년만 하더라도 국내 은행하고 PBR이 똑같이 0.3배, 0.4배 이랬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밸류업을 2023년 3월, 작년 3월에 실시하고 나서 주저하는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평균적으로 0.9배까지도 올라갔고요.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0.8배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ROE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본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주환원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멀티플이 국내 은행의 2배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은행도 이 밸류업으로 주주환원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도 거기에 반응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구성 항목 중에서 마진과 그 다음에 충당금이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이익 방향성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요인 외에도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라든지 외환 관련 이익, 파생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나면 기타 비이자액이 늘어서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 이익이 상당히 은행에선 중요하고 대손 충당금의 방향성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어떤 이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